이번 시간은 한국사의 어떻게 보면 전환기를 만들었던 시대죠. 조선시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조선시대 하면 500년 왕조의 역사가 일단 먼저 떠올라야 될 겁니다. 50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왕조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례가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기틀을 유지하게 된 비결도 어떻게 보면 그 세종대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한국사 역시, 수능 한국사 역시 그 세종대왕에 대한 업적을 크게 강조하고 있고, 세종대왕에 대한 문제는 한 문제씩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시대는 크게 이제 조선시대와 이제 근대시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대시대라고 하면 이제 강화도 조약 이후 우리가 일본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을사조약으로 이제 외교권을 뺏기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국권까지 침탈당하는, 그리고 이제 강복 이후까지, 강복 전까지 그 과정을 이제 근대 이후,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를 이제 조선시대라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1, 조선이라 그러면 당연히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이 있겠죠. 고려는 누가 세웠습니까? 왕건, 태조 왕건이 세웠고요.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세웠습니다. 보통 새로운 왕조를 열거나 그러는 왕에게는 조자를 많이 붙이죠. 태조라 그러면 보통 그 왕조를 열었던 시조를 보통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은 태조 이성계가 개국을 했는데, 사실 태조 이성계는 고려시대 사람이었어요. 고려시대 사람이었고 고려시대 무장이었습니다. 무장이었는데 위화도 해군을 결정적으로 해서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위화도 해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고려시대를 설명하면서 고려는 무슨 국가라고 했었죠? 자주적인 국가, 자주성을 갖춘 국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다 보니까 어때요? 중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선시대처럼 말랑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울 땐 세우고, 밀당할 때 밀당하고, 땡길 땐 땡기고, 밀 때는 미는 그런 이제 밀당의 기제가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였는데요. 그 명나라에서 철령이라는 곳을 설치합니다. 철령이가 뭐냐면 요동지역에 설치했던 군사적 행정기구예요. 자, 고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이제 어떤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인데, 고구려의 그 원천은 어딘가요? 고구려의 주 무대는 요동반도였죠. 요동 벌판이었잖아요. 그 요동벌을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면서 명나라 땅으로 이제 공고하는 거죠. 그게 고려가 발견한 겁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땅이죠. 지금은 비록 우리 땅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말을 달리고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던 그 땅에 명나라가 철령이를 설치하니까 고려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우왕과 최영 장군께서 요동정벌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추진하게 되는데, 그 요동정벌의 선봉장이 누구냐면 이성계였어요. 태조 이성계 정벌군이 이제 출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태조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싸가지, 그러니까 4가지 불가도로 해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뭐 4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은 소국, 당시 이제 고려를 소국이라고 칭을 했었고요. 소국이 대국을 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고려는 독자적인 나라입니다. 자주성이 강한 나라인데, 이성계 장군 같은 경우는 소국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를 이제 낮춘 거죠. 낮추고 대국과 소국이라는 경계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즉, 우리는 군사력이 일단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고, 그리고 국력도 상대적으로 명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그러니까 칠 수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이었겠지만 소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게 조금 어떻게 보면 복선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태조 이성계의 조선에 들어서면서 중국과의 사대 관계가 본격화되는 이제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4가지 불가론으로 해군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해군을 요청해요. 2번이나 이제 제발 좀 해군하게 해달라. 불가능하다. 2번 동안 요청을 했는데 2번 다 거절당합니다. 자, 사실 이성계는 거절당할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2번이나 기다립니다. 왜? 명분이 필요하니까. 예컨대 이제 1번 요청했는데 이제 거절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자, 다 쳐들어가서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두 번을 기다리게 되면 그래도 정말 두 번 동안 설득을 했구나. 명분이 서겠죠. 두 번 동안 이건 정말 불가능한 전쟁이다. 나는 정말 이 불가능한 전쟁을 수행하고 싶지 않다. 고려를 위해서. 명분을 쌓은 거잖아요. 명분을 쌓아놓으니까 이제 그 명분을 가지고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먹혀드는 거잖아요. 부하 장교들에게, 부하 병사들에게 자, 고려 왕조의 잘못된 명령을 우리 군사력으로 고려 왕조의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혁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말빨이 서야 될 거 아니야, 말빨이. 근데 이제 두 번 동안 기다린다는 그 명분을 쌓았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이 이제 가능했던 거고요. 위화도 회군이 결국에는 조선 개국의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의 건국은 이제 태조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참고적으로 채무손 장군 하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분이 그 고려말 우왕 때 위화도 회군이 있었던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채무손 장군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한국 역사상 최초로 화포를 개발해서 왜구를 격퇴시켰던 인물이고요. 여담이지만 채무손 장군의 후손이 이제 조선시대 때 무장으로 활동을 했는데, 채무손 장군과는 다르게 겁이 많아가지고 이제 조종해서 자, 적을 향해서 싸움을 해라. 적진을 향해서 나가라 했는데 거절해가지고 그 기항도 가기도 했던 그런 후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조가 잘났다고 해서 후손이 꼭 후대가 또 잘난 왕이 나온다는, 잘난 이제 후손이 나온다는 그런 법은 없는 거죠. 사실 그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태조도 중요하지만 한국사에서는 태종도 중요한 포인트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태조는 이성계고 태종은 이성계의 아들이죠. 이방원입니다. 이방원. 여러분 육룡이 나르샤인가요? 그 드라마 보시게 되면 유아인이 사실 태종의 역할을 나왔었던 그 드라마고요.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를 강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왕이 중심이 나는 거죠.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태종이고요. 태종의 정책을 좀 몇 가지 보셔야 되는데, 호구파악을 위한 호적을 작성하고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즉 뭐냐면, 자, 우리 조선에 과연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아이는 몇 명, 노인은 몇 명, 실제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죠. 왜 인구조사를 했겠습니까? 인구는 건 뭐다? 세금과 연결이 되죠.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인 줄 알아야지만, 군대도 이제 예컨대 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다. 그러면 그 6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징집도 할 테고,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돈도 거둘 테고, 세금도 받을 테고,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이 뭐 100만 명이다. 그런 그 농사 짓는 사람들 통해서 이제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해야지만 통치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종 때는 호패법을 실시하고 호적을 작성하는 등 이제 호구 파악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고를 설치를 했어요. 신문고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홈페이지 같은데 정부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신문고라는 페이지가 꼭 있어요. 그 신문고를 설치했던 사람이 사실은 태종입니다. 태종 때 신문고가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직접 알리기 위해서 대궐박 문루에 설치했던 어떤 북인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북을 치면 백성에게 억울한 일이 있구나. 가서 이제 태종이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그만큼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중앙으로 잘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걸 또 반증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육조 직계제,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사에서, 수능 한국사에서 태종과 관련된 문제에서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육조 직계제예요. 육조 직계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국왕 중심이라고. 태종은 국왕 중심의 정치 체계를 확립했던 왕입니다. 국왕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권력을 나눠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로 집중시켜야 될까요? 당연히 권력을 집중시켜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생각나시죠? 뭐 영의정 대감, 우의정 대감, 자의정 대감, 뭐 이렇게
그 지금으로 치게 되면 국무총리들이죠. 국무총리가 있고 위에 왕이 대통령인 거고 밑에 이제 각부 장관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각부 장관들이 이제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 쌀을 이번에 뭐 100만 석을 더 이제 수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들이 또 의논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이때는 그 국무총리를 빼고 진짜 각부 장관들이 왕한테 직접 보고를 하고 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가 육조 직계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으로 대표되는 의정부, 국정을 총괄하고 재상들이 합의해서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했던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각 부의 장관들이 바로 국왕한테 보고할 수 있게끔 했던 제도가 육조 직계제입니다. 즉 중간에 있었던 국무총리가 사라지니까 어때요? 국왕 중심으로 권력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국무총리가 있다 그러면 일의 경중을 따지겠죠. 예컨대 이건 왕한테 보고해야 될 상황, 아니면 우리끼리 그냥 처리를 하고 나중에 왕한테 별도 처리 경과만 보고해야 될 상황, 이런 걸로 일의 경중을 나눠가지고 보고할 거, 보고하지 말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권력을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의정부의 그 의정부를 빼버리게 되면 권력이 바로 왕한테 집중되는 겁니다. 왜? 왕한테 바로 올라가고 왕이 바로 지시를 내릴 수가 있으니까.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단계를 거치게 되면 수수료가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컨대 내가 산지에 있어요. 계란을 팔아요. 계란 하나 생산 원가가 100원이야. 100원에 중간업자한테 팝니다. 그게 누구다? 이제 의정부예요. 쉽게 생각하면. 의정부한테 100원을 팔면 의정부는 이제 200원에 이제 6조에다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중간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빠지게 되면, 직거래를 하게 되면 더 싸지는 것처럼 직접 보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왕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 있다. 즉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태종의 아들이 누구죠? 태종 다음에 임금이 자,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아버지랑 전혀 다른 정책을 또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건 더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세종대왕의 업적을 말씀을 드릴 텐데, 세종대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훈민정음 창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을 만드신 분입니다. 백성들의 편리한 문자 생활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리고 학문 연구를 장려하셨습니다. 경연제도하고 집현정을 설치하셨죠. 경연제도는 뭐냐면 왕과 관리들이 함께 학문을 토론하는 제도였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보통의 경우는요, 왕이 경연을 통해서 관리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게 경연제도의 목적이었는데 세종대왕 때는 오히려 역전이 됐죠. 세종대왕님께서는 하루에 5시간 이상 잠을 안 주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화문에 있는 세종대왕상에 가보시게 되면 그 세종대왕의 취미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세종대왕의 취미는 공부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가 치밀 왕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는 역전이 됐어요. 왕이 경연을 통해서 신하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역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준비를 안 해오는 관리들은 쪽팔림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왜?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만렙입니다. 만렙. 공부도 잘해, 통치력도 쩔어, 과학도 잘해, 음악도 잘해. 퍼펙트 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관리들은 정말 힘들었어요. 왜? 놀고 먹지도 못해. 경연을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왕이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가 발전할 수 있었던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집현전은 조선전기 학문 연구를 위해서 궁중에 설치한 연구기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세종대왕의 업적은 정말 다양해서 다양한 업적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각종 발명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책도 출판을 하셨죠. 발명품, 일단 해시계, 양부일구, 그다음에 추구기를 제작하셨는데 이 추구기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이 제작한 걸까요? 아니면 장영실이 제작을 한 걸까요? 아니면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제작을 한 걸까요? 보통 보면 자료를 찾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위인전이 되는데 보게 되면 세종대왕이 추구기를 제작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책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책에 보게 되면 장영실이 개발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 보게 되면 문종이 이제 아이디어를 주고 장영실이 추구기를 현실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이 세 명이 다 만든 거예요. 공통적으로는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 이제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항상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강수량은 뭔가요? 농사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거죠. 비가 많이 와야지만 이제 벼가 또 자라고, 그다음에 벼가 또 소출량도 많아지는데,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뭄이 되게 되면 곡식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강수량은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 그리고 농업은 곧 조선의 근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구기를 통해서 강수량을 재려고 했었던 거죠. 그 아이디어를 문종이 냈고, 문종의 아이디어를 세종대왕이 오케이, 좋아, 너의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장영실이야. 그래서 장영실과 같이 공동으로 추구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 추구기는 세종대왕 때의 작품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업적으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양부일구와 추구기를 제작을 했고요. 세종대왕 시기에. 그다음에 많은 서적을 출판하셨죠. 농사직설, 삼강행실도, 칠정산을 간행을 했는데, 농사직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농사 기법을 담은 책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국의 농사 기법을 담은 책들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썼는데, 중국 여행을 가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한국 땅하고 중국 땅하고 많은 부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뭐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달라요. 근데 그런 부분을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괴리가 있는 거죠. 100% 완벽하진 않죠. 왜? 우리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시점에 맞는 농사 기법을 농사 기설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삼강행실도는 뭐냐면 군신, 신하와 임금, 임금과 신하, 부자, 아들과 딸, 아들과 딸이 아니죠. 부모와 자녀, 부부 간에 이제 이거 군신, 부자, 부부를 삼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삼강의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실을 모은 책이에요. 즉 한마디로 사례집인 거죠. 자, 이런 사례는 건장할 만하다. 이런 사례가 조선에서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런 사례를 담은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도덕책인 거죠. 그래서 삼강행실도예요. 이거는 뭐겠어요? 삼강행실도를 만든 이유는, 자, 왕과 군신 관계, 왕과 백성들의 관계. 쉽게 얘기하면 왕이 곧 뭐다? 왕이 곧 어버이고 왕이 곧 부모인 거죠. 그래야지 어떻게 통치체제가 아무 이견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명령하시는데 어떻게 아들 자녀들이 방귀를 들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한국 현실에서는. 아버지니까 불합리한 명령 또 따라가고,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불합리해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족이 이제 큰 무리 없이 굴러가는 것처럼 조선이라는 나라 역시 하나의 가족 관계로 본 거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충성하는 게 곧 뭐다?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곧 뭐다?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고 국가에 충성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게 되면 이 통치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이념서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사상이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 사상을 통치체제에 활용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고요. 칠정사는 뭐냐면 우리 시점에 맞는 여법이에요. 여법. 쉽게 얘기하면 이 칠정사는 수학적인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종대왕님께서는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수학 공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관료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 모든 분야에서 왕이 하나씩 다 챙겼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토대를 닦으실 수 있었던 거죠. 또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벌사업. 세종대왕이 이제 인문적인 분위기가 강한 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문적인 것도 있었지만 국가적인 기틀을 다지는 그 업적들도 많이 갖고 계세요. 정벌 사업도 많이 하셨어요. 여진을 정벌해서 사군 육진을 개척합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을 확정하죠. 고려시대보다 국경이 더 올라간 거예요. 그죠? 여진이라 그러면 보통 고려시대에 뭐가 생각납니까? 별무반이 생각나잖아. 별무반은 윤관의 별무반은 동북 구성을 축조했던 거고, 세종대왕께서는 여진을 정벌하고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국경을 확정지었다. 그리고 지금의 대마도입니다. 쓰시마를 정벌을 해서
이제 외구의 출몰을 이제 잠재우셨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태종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합니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시행을 해서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형식화시키는데 세종대왕께서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해서 육조의 업무가 의정부를 거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랑 반대 길을 걷는데 이걸 통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건 아버지 태종이 기틀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태종께서 아들에게 위해가 될 만한 외적 세력들, 그리고 반대가 될 만한 세력들, 그리고 공격을 할 만한 아니면 어떻게 뒷다리를 잡을 만한 그런 세력들을 모조리 정리를 했거든요.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때는 세종대왕의 입지가 진짜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무도 시비를 걸지 못해. 외척도 다 죽여버렸으니까 태종께서. 그리고 태종이 세종대왕한테 왕위를 물려주시고 나서도 3년 동안 실제적으로 뒤에서 계셨어요. 상황이라고 해서 실제로 임금은 세종대왕이셨는데 그 뒤에 상황이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뒤를 봐주셨던 거죠.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의 이런 업적도 가능했다라는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 세종대왕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전분 6등급과 연분 9등급입니다. 이거 상당히 많이 나오죠. 전분 6등급은 뭐냐면 토지를 비옥도에 따라서 1등전에서 6등전까지 나누고 등급에 따라 조세를 다르게 거뒀던 제도입니다.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던 거고요. 연분 9등급은 조세로 한 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한 제도인데 인조 때에 영정법으로 변경됩니다. 연분 9등급이 인조 때 영정법으로 변경되는데 영정법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는 참고로 18리터에 해당되는 18리터에 해당되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종대왕이 이종무 장군을 이제 시켜서 대마도를 정벌했던 그 기록화가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또 쓰시마에 가게 되면 조선군이 정벌했던 그 유물이라든지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수능이 끝나거나 아니면 일본 여행을 갈 때 이런 역사적인 장소도 한 번씩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대왕까지 마쳤고요. 다음에는 조선의 통치체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